김현 얘기했는데 김현 얘기했는데 자신의 의지가 빠르게 많이 창피하게 내가 시작하면 중간에 말한다. 내가 많이 참. 아니 지금 챙겨놨어. 다 왔나요? 좀 덜 본 것 같은데. 건빵 없었어요. 응? 건빵 없었어요. 그 건빵이 아니라 초콜릿 같던데. 밥 먹었어요. 그래서 아까 먹고 깜빵 군대에서 먹고 처음 먹는 건빵인데 군대 건빵이 그렇게 맛있으면은. 세연이가 손을 쭉 말라서 그래요. 내가 건빵 색깔이 왜 그러는지 물어보길래 세연이가 손을 쭉 말랐다 했어. 사실 말씀드려야지. 헛소리야. 왜 문제가 맞는 것 같아. 잠깐 가만 해. 내가 소리. 헛소리야? 진짜. 초등학교 6년을 제대로 안 하신다. 뭐라 했어? 나한테 진짜 떠나갈 것 같아. 아니 약간 성인이 모르는 사람 아니야? 성인이 아니잖아. 동생도 이거 해준 거잖아.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이걸 사실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깔끔하게 정리된 게 있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일정 한번 거기 보면은 올해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의 다르지 않을 거야. 수시는 9월 9일 날 해서 9월 13일 날 원수 접수하죠. 이게 왜 요때 하냐 하면은 9월 5일 목요일쯤에 아마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그게 마지막 평가원 모의고사 점수를 보고 자기가 그 점수로 정시를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가늠을 해서 수시를 수시 한 개라도 붙으면 정시 아예 지원도 못 하는 거 알죠? 아, 낙지. 수시를 6개를 볼 수 있는데 수시가 붙으면 추합이 됐건 어찌 됐건 하여튼 수시가 붙으면은 정시는 아예 원서도 못 냅니다.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수시를 자기가 그 하향 지원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나중에 수능 엄청 잘 보고 나서 미치죠. 어떤 친구는 막 논술을 봐놓기는 봐놨어요. 근데 거기서 떨어져야 이제 가는데, 그러니까 붙으면은 무조건 그 학교를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나 좀 떨어뜨려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지금은 앞에 이제 수능 전에 보는 학교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대, 홍익대, 성신여대, 카톨릭대 이렇게밖에 없어서 4개밖에 없는데 예전에는 앞에서 많이 봤거든. 근데 만약에 뭐 성신여대를 봤다. 근데 성신여대 붙으면은 수능 대박이 터졌는데 성신여대가 붙여버리면 성신여대 가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성신여대 부분에다가 전화해서 떨어뜨려 달라 그러면 성신여대는 어떻게 생각할까? 아, 얘 뭐 있나 보다 하고 일부러라도 더 붙여버리면은 끝이야. 그래서 수시는 항상 자기가 정시로 갈 수 있는 학교보다 좀 높게 잡아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마지막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항상 수시 접수를 이렇게 합니다. 수시는 최대 6개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거는 알아둬야 되니까 수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첫 번째 학생부 교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학생부 교과. 두 번째로 이것도 학생부 전형인데 학생부 종합. 우리 학종 하는 거 들어봤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논술 전형. 이렇게 이제
요게 딱 수시 세 개고, 요 수시 다 떨어졌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뭐를 해야 돼요? 정시로 이제 가야 돼요. 정시는 이제 수능 봐서 하는 건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그, 수시 부분에서 지금 오늘 내가 이제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부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부분인데, 자, 내가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잘해놓고, 수능 준비도 잘해놨다. 이게 네 번째. 그러면 대학 가기가 엄청 쉽겠죠? 이게 삐끗해도 이쪽으로 가면 되고, 뭐 어느 쪽으로 가든, 뭐로 가든, 대학만 가면 되는 거잖아. 이쪽으로 갔고, 이쪽으로 갔다고, 막 학교에서 따 시키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대학 가서.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면 돼.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인드를 한번 딱 생각해 보면은, 학생부 교과는 그야말로 내신 성적이에요. 내신 성적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신 성적이 좀 안 좋은 친구들한테 뭐를 하는 거예요? 학생부 스토리를 얼마나 얘가 활동이나 어떻게 학생부를 얼마나 예쁘게 만들어 놓고 학생부만 딱 봐도 아, 얘는 붙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요거야. 그러니까 내신은 상대적으로 뭐 내신 좋아서 나쁠 이유는 없지만 내신이 상대적으로 좀 하고 활동이 중요합니다.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해왔는가. 만약에 내가 뭐 고대 중문과를 가고 싶다 했는데 고대 중문과를 넣는데 보니까 1학년 때부터 중국어하고 중국 문화하고 관련된 활동들이 아주 스토리가 아주 쫙 짜여져 있다. 그러면 학생부만 보고도 성적이 좀 안 나와도 다른 성적이 수학 성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와도 중문과에서는 뭐 중시 여기겠어요? 걔 수학 잘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게 학생부 종합이야. 그러니까 일단 나는 내신도 좋고 스토리도 좋다. 이렇게 내도 돼요. 같은 학교에 만약에 난 죽어도 연대 무슨 뭐 행정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이쪽으로 내도 되고 이쪽으로 내도 되고 이쪽으로 내도 되고 해도 돼. 일정만 안 겹치면. 논술은 이거는 이제 내신이 적용되는 게 있다지만 좀 상위권으로 갈수록 내신은 아예 없어요. 논술 100%야. 여기서는 내신이 아예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좀 하위권 대학은 내신을 좀 보는 편이 있는데 상위 뭐 한 10개 대학 정도나 이런 데는 내신을 아예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은 이름이 예쁘지 않은 대학은 논술을 아예 보지도 않아요. 여기 보면 한 8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이 8페이지에 보면은 논술 보는 대학교와 그 수능 최저가 쭉 나와 있는데 보면은 그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 보세요. 이름 최고 안 예쁜 대학 이 경기대야. 경기, 강원 빼고는 봐봐. 건국, 고려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시립대, 성균관대, 뭐 쭉 가다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전부 그나마 이름 예쁜 대학들이죠. 논술은 그래서 전부 이름 예쁜 대학들이 쭉 보고 있기 때문에 내신 반영 비율이 사실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거기 보면은 내신이 뭐 만약에 아이고 내신 그 서강대 한번 지금 8페이지 한번 보세요. 8페이지에 서강대 보면은 논술이 몇 %? 서강대 보면은 논술이 80%, 학생부가 20% 이렇게 해놔서 논술 100%도 많고 근데 이렇게 해놨는데 20인이 30인이 해놨는데 의미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등급 간에 지금 등급이 이제 9등급까지 이렇게 있으면은 등급 간에 막 거의 0.5점 차이 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그냥 논술 그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논술 전형은 논술만 잘 보면 돼요. 그래서 논술이 이제 관건이라는 거죠. 이게 다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수능을 봐야죠. 근데 수능 보고 정시로 가는데 뒤에 보면은 정시도 학교마다 과마다 뒤에 이제 정시 부분에 한번 살짝 보면은 일단 이 표 보는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도 좀 그게 해야 될 텐데 뭐 치의회나 여기는 따로 이렇게 해놨어요. 네. 논술이 뭐 하는 거예요? 네, 논술을 하는 거죠. 이따가 다시 한번 할게요. 그래서 정시는
국영수탐 그 학교나 과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반영 비율이. 9페이지 한번 보세요. 9페이지가 이제 수능 위주 전형, 이게 정시를 의미하는데, 뭐 가천대 같은 데는 한번 보세요. 보면은 인문은 국수가 이렇게 되고, 뭐 만약에 가톨릭 때도 이렇게 이제 해서 반영 비율이 높은 거를 잘 보면은 좋겠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이름 예쁜 대학들의 특징은 그래도 수학 반영 비율이 그렇게, 문과래도 수학 반영 비율을 그렇게 낮지 않게 하는데, 경희대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국어가 35, 탐구가 30, 수학이 20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과들은 수학하고 탐구를 많이 잘 반영 비율이 높은 거고, 문과는 국어랑 탐구 부분이 높겠죠. 영어는 요즘 절대평가가 되면서 영어 반영 비율은 거의 탐구보다도 이제 못해졌어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영어 선생님한테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근데 하여튼 영어가 예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수능 부분에서는 이렇게 됐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대학에서는 문과래도 수학 비율이 그렇게 낮지는 않아. 그래서 수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 있는 이름 예쁜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 수학 포기해서는 정시로는 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네. 영어 못해 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싸움 붙이냐, 영어 선생님하거나. 그게 비율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가 나중에 생기면은, 지금 영어를 내가 높여야 되나? 영어를 지금 남은 3개월 동안 영어가 지금 15% 반영 비율이, 내가 가고 싶은 과가 15% 반영되는데, 탐구는 뭐 25%가 반영된다. 그럼 탐구는 지금 시작해서도 충분히 쭉 1등급이나 2등급 올릴 수 있는데, 영어는 지금 시작해서 한 등급 올리기도 어렵다. 이러면은 이놈 포기하고 이놈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들고 갈 수 없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학을 갈 수 있는 문이 지금 몇 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이 60%, 이쪽이 40%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냥 대학을 갈 수 있는 문이 이렇게 4개의 문이 딱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지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 4개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활짝 열려 있으니까 일단 중간 기말고사 때 내신 잘 받아야겠다. 그래서 서울대 직윤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데, 서울대 직윤은 학생 수 많은 데는 전교 2등까지, 학생 수 적은 데는 전교 1등까지 각 계열에서 장애계열 이렇게 그 정도가 이제 추천을 받아서 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신이 좋으면은 나머지 뭐 고대나 연대나 이런 데는 학교장 추천해가지고, 말이 학교장 추천이지 학교장이 그냥 아무나 추천해가면은 난리 날 거 아니야? 내 딸 우리 아들은 왜 안 해줬냐? 그러면은 학교장이 뭘로 해줄 수밖에 없을까? 그러니까 내신으로 해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은 학교장이 뭐 먹고 했다 막 이러니까, 학교장 추천이나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직용 같은 경우가 바로 요 교과야.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아무도 지금 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안 봤으니까 이 문도 열려 있죠. 근데 이제 2학년 되고 2학년 1학기 지나고 그러면 이제 이 문이 서서히 어떻게 됩니까? 다치죠. 그냥 안 다치도록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이 다치면 다른 문이 또 있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자꾸 학교에서는 되도록이면 이쪽으로 어떻게 하라고 막 해요. 왜냐하면은 이쪽 하다가 이거 다 하려다가 죽도 밥도 안 되고 전부 다 놓치는 꼴이 되니까, 4마리 토끼를 쫓아가다가 토끼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이 토끼만 잡으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 토끼를 잡는다라는 건, 이 토끼는 어차피 이거 못 잡으면 이거 잡을 수밖에 없는 토끼야. 여기 한 개도 안 걸리면 여기다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열려 있는 걸 지가 꽝 닫거나 이쪽으로, 여기 비좁은 이 문으로 들어가겠다. 지금 그 생각 갖고 있으면 바보죠.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요즘 젊고 좀 똘똘하신 분들은 이거 잘 찾아줘요. 그러니까 담임들 이제 고3 돼가지고 하면은 니한테 맞는 게 여기고 해서 진짜 지 자식 같으면 막 해줄 거 아니야?
나도 이제 우리 애 같은 경우에는 얘를 어떻게 보낼까 막 생각하고 고민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입시에 대해서 생각이 큰 틀은 잡아놓고 있으라고 내가 미리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슈퍼맨이냐, 어떻게 이거 다 할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중에 한 개만 잘해도 대학 갈 수 있다, 이 생각해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문이 닫혔다 그러면 아유, 문 닫혔으니 난 내신 끝났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이쪽으로 또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다가 또 이 문도 닫혔다 그러면 이 문 생각도 해야 되고, 이 문도 닫혔다 그러면 이 문 생각하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면은 고3 끝날 때까지도 포기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 보면 자꾸 포기하는 친구들이 생겨가지고 나는 이미 버린 몸이다. 버린 몸이 아니에요. 학교 갈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충분히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여기 보면은 2페이지부터 나온 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은, 학생부 교과는 거의 내신을 본다라는데 내신 말고도 살짝 보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그야말로 학생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요게 관건입니다. 학생부 종합이라는 부분. 학생부 종합 때문에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원래 70%, 80%를 여기서 뽑았었거든. 근데 이 학생부 종합이 하도 말썽을 일으켜서 이렇게 줄어든 거야, 수시가. 정시로 좀 가자고 한 게.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 이거는 이쪽에 있는 거는 대학별 고사라고 얘기를 하거든. 대학별 고사니까 이거는 그 대학이 알아서 뽑는 거야. 대학이 알아서 뽑으니까 어떤 식으로 대학이 뽑았는지 학부모나 학생들은 몰라요. 대신 이거는 알 수 있죠. 이거는 적어도 전교 1, 2등 했던 애들인데 이렇게 맞춰서 보니까 여기는 이제 당연히 여기는 면접이 살짝 있기도 하고, 여기는 무조건 면접을 봅니다. 여기는 면접이 없는 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류가 1차, 여기도 1차, 뭐 1차 이렇게 보고 나서 면접을 꼭 봐요. 그래서 이 학생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진짜 사실인가도 확인해보고, 얘가 얼마나 똘똘한가도 확인해보고 하려면 면접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학생부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쪽은 학생부 안 봅니다. 학생부 아예 제출도 안 해요. 논술은 그냥 오로지 논술만 잘 보면 돼. 논술을 어떻게 보느냐? 아까 얘기했는데 이과 논술은 수학, 특별한 학교들은 과학 과목도 같이 그 문제를 내고 그걸 풀어나가는 거고, 문과 논술은 학교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는, 좀 좋은 학교들은 두 개로 나뉘어서 봅니다. 인문계열하고 사회계열. 인문계열은 뭐 국어국문학과 이런 데는 일단 언어 논술이 주가 됩니다. 근데 상경계열 있죠. 경영학과나 이런 데는 수리 논술도 나와요. 문과에서 배우는. 수리는 연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지문도 나오고, 영어 지문 나오는 학교가 연대랑 외대랑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논술 부분은, 이과 논술 부분은 우리 원장님한테 얘기하고, 문과 논술 부분은 나한테 얘기하면 논술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한 정보를 줄 테니까, 이과 논술은 내가 이과 논술 자체에 대한 그게 뭐 전형이나 이런 건 알지만 내용 자체를 잘 모르니까 내가 뭐 과학이나 이런 걸 잘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논술은 일단 뭐는 없다. 학생부를 보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부를 보는 거는 여기 살짝 보기도 하지만 이것도 거의 없어. 그러니까 요 학생부 종합이야. 학생부 종합은 학교가 뽑고 싶은 놈을 뽑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떨어진 학부모는 우리 애가 왜 떨어졌나 하고 막 짜증이 날 거 아니야. 그래서 깜깜이 전형이라고 얘기해요. 깜깜해가지고 누가 만약에 뭐 누가 예뻐서 누구하고 관계가 친밀해서 교수하고 뽑았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걸 없애야 되냐? 이걸 없애면은 지금 하고 있는 그게 의미가 없어져요. 지금 전형이. 이것 때문에 공부를 좀 안 했어도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이게 그 미국에서 하는 입학 사정관 제도를 이름은 우리는 학생부 종합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미국은 입학 사정관이라는 사람들을 엄청 많이 둬서
만약에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에서 이걸로 뽑을 것 같으면은 그 많은 사정관들을 다 고용을 해서 할 수 없잖아. 그러면 만약에 저쪽 LA에 있는 놈이 이쪽으로 전형을 했다. 그러면은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졸업생들 있지. 졸업생들 중에 LA 사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그 학생 이거 좀 해가지고 파일을 해서 우리한테 좀 보내달라.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 나겠죠. 입시 부정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럴 수 없으니까 그냥 서류만 보고 하는 거야. 서류라는 게 뭐밖에 없어요. 서류라는 게 학생부밖에 없어. 재작년까지는 자소서라고 자기소개서는 냈거든. 이제 자소서도 없었어. 왜냐하면 자소서를 다 뭐 하니까. 돈 주고 대필 하니까. 쌤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쌤도 막 재작년까지는 1년에 자소서 한 60에서 80개를 썼어요. 나중에 내가 누구지? 내가 무슨 고등학교 3학년 누군가? 막 이렇게 내 정체성이. 그러니까 학생부 보면서 막 써야 돼, 스토리 만들어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가 사교육만 더 한다 해가지고 자소서도 없앴어. 그러니까 이제 순수하게 뭐만 남았어요? 학생부만 남았어. 그러니까 학생부가 남았으니까 이제 학생부를 1학년부터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 일단 학교 가면은 동아리 들려고 하겠죠. 동아리 들려고 하면은 자기 일단 진로부터 물론 지금 진로가 확실하게 잡힌 사람도 있지만 진로가 안 잡혀 있는 사람도 하여튼 내가 이쪽이다라는 생각은 할 거 아니야. 내가 딱 이게 되고 싶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쪽 계통의 일을 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지. 그거 하고 일단은 관련된 동아리를 일단 가야 되겠죠. 그냥 진짜 막 내 좋은 동아리를 가겠다. 그렇게 가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그냥 대신 학생부가 예뻐지지는 않을 거잖아. 일단 동아리 선택할 때도 항상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진로와 관계에 있는 거. 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도 자기가 이제 막 구체적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자기는 AI 쪽에 뭐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동아리 들어가 가지고 활동도 웬만하면 AI하고 관련된 활동을 쭉 해오는 거예요. 보고서도 그렇게 쓰고 발표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1학년 때부터 계속 나는 내 꿈을 향해서 이렇게 전진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겠죠. 스토리가 짜여 있어야 돼. 그래서 1학년 때 이렇게 갔다가 2학년 때도 이렇게 해서 딱 학생부를 보면은 와, 얘는 이렇게 가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나 있고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그래서 일단 동아리 활동 부분에서도 일단 이게 쫙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세부 특기 사항은 이제 각 과목 선생님들이 써주는 거거든. 보통은 공부를 잘하면 과목 선생님들이 예쁘니까 잘 써주겠죠. 근데 안 하면 안 한다고 또 안 써주는 건 아닌데 좀 적극성을 띄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AI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러면은 그 선생님한테 일단 그쪽 방면에 과학 과목 쪽에 뭐 이렇게 한다면은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기도 잘 보여야 되지만 요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하고 있고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안 돼. 그럴 선생님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쓰기는 써야 되는데 자기도 생각해내야지. 웬만하면 좋게 써줘야 되니까 그거 쓰기도 귀찮아요.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요렇게 써주세요 하고 이렇게 주잖아. 그러면 고맙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또 세특 관리도 해야 돼. 동아리 활동을 얼마나 이렇게 했는가 그쪽 세특 관리. 그러니까 각 과목 그러면 영어하고 AI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아닙니다. 영어에서도 어떤 책을 만약에 영자 신문을 보든 아니면 영어 그 책을 보든 AI하고 관련된 번역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되지. 하여튼 무슨 과목도 다 AI하고 관련이 될 수 있어요. 뭐 하다못해 뭐 수학에서도 알고리즘 쪽으로 막 해서 한다거나 그리고 순서도 쪽을 더 파고들어서 AI 쪽을 자기가 뭐 한다거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특 부분에서도 또 그렇게 보고 그리고 각 과목에서 또 수행을 할 거 아니에요. 지필고사 말고 수행평가를 할 때, 수행평가할 때도 뭐 하라고? 자기가 진로로 삼거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쪽으로 되도록이면 그 주제에 맞는 수행을 하려고. 물론 뭐 학교 선생님이 딱딱 정해놓은 것 중에 이거 하고 이거 하라. 이렇게 둘 중에 한 개 골라라. 그러면
그래도 그거하고 더 관련된 거 있어야 되고, 자유롭게 하라 그러면은 자유롭게 네가 주제 잡아서 해라 그러면은 또 그 부분으로 맞춰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부가 지금은 이런 걸 할 수 없잖아. 막 만약에 내가 중문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중문과는 HSK라는 게 영어에서 토익 같은 토익이나 토플 점수 같은 건데, 그 점수가 얼마다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그것도 또 사교육 한다고 해서 그런 교내에서 수상한 것만 해야지, 그런 거 쓰는 순간 그냥 무조건 불합격이야. 그런 거 쓰는 순간 자기가 뭐 토익 점수 몇 점이다 뭐 이런 거 쓰는 순간 끝장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면서도 자기를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학생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 뭐 생각 안 해도 돼요. 뭐 난 전교 1등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요 부분 때문에, 특히 요 부분 때문에 학생부 관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끝까지 문이 안 닫힐 수 있는 게 이놈하고 이놈인데, 이놈은 갑자기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이놈은 적어도 1년 정도는 준비는 해야 돼요. 1년 이상. 갑자기 갑자기 잘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꾸준히 해야 될 일은, 1학년 때부터 꾸준히 해야 될 일은 이 부분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부분도 도저히 나는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싶으면은 이쪽으로 가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일단 수시 6개를 어떻게 내가 할까? 진짜 행복한 친구들은, 만약에 내가 스카이를 가고 싶다. 스카이에 S에다가 이게 1개, K에다가 1개, Y에다가 1개, 학생부 종합으로 또 S에다가 1개, 그리고 뭐 여기 Y 1개, 뭐 여기는 K로 1개, 뭐 이렇게 짜도 되고, 아니면 학생부가 워낙 좋으면 이다가도 다 6개 다 해도 되고, 이게 아니면은 이쪽 3개 나눠도 되고, 이게 저게 아니면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6논술이라고 들어봤어요? 논술 6개에 몰빵하는 걸 6논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논술을 해도 되고. 근데 참 웃기는 게, 6논술을 해서 논술을 잘 하잖아? 그러면 막 4관왕, 5관왕, 6관왕도 나와요. 근데 대부분은 6논술을 했는데 1개도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거기에 보면은 8페이지에 보면은 수능 최저가 없는 게, 연대도 수능 최저가 없고 한양대도 수능 최저가 없어요. 서울인데. 근데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누구나 볼 수 있죠. 논술 100%야. 그러니까 수능도 안 봐도 되고 내신도 안 좋아도 돼. 근데 내가 한양대를 갈 수 있어. 만약에 논술을 잘 보면. 문과 같은 문과에서 사회계열이 아닌 쪽은 1200자 한 개 쓰는 거예요. 1200자짜리. 원고지 1200자. 그거 1개로 그냥 대학 가고 말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다 덤비겠죠. 그래서 막 한양대가 10만 양병설을 꿈꾼대요. 수시보로 한 10만 명이 온대. 학교에 그 논술 보는 날 왕십리까지 다 막혀. 그러니까 근데 연대는 그렇게 막히진 않아요. 연대는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 놔가지고 수학도 해놓고 하니까 연대는 안 올라오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안 가. 근데 한양대는 만만하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0자 한 개 쓰는데 내가 그날 필 받아서 내가 잘 썼다. 그럼 붙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논술이 그냥 요행으로 붙고 말고 하는 일은 없기는 한데, 하여튼 그래도 꿈은 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논술에 최저가 없는 학교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 최저가 없다라는 건 그만큼 경쟁률을 감안을 해야 돼. 그건 난이도는 뭐 생각하면 되냐면은, 난이도가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려운 거고 쉬우면 다 같이 쉬워요. 내가 이제 문과 논술로 놓고 본다면 서강대는 어려워, 성균관대는 쉬워. 근데 서강대 입학하는 애들은 내가 가르친 애들도 많은데 성균관대 한 애들은 거의 못 가. 그러니까 쉽다고 잘 붙는 게 아니야. 쉬우면 딴 애들한테도 다 쉬운 거잖아. 어려우면 딴 애들한테도 다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난이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하냐면 이 학교 논술이 내 스타일에 맞다.
아니다. 이런 거는 잘 찾아야지. 그러니까 보통 연대 논술하고 서강대 논술이 좀 비슷한 스타일이야. 그래서 내가 아는 저기 운정고 애가 연대하고 연대 서강대, 연대 행정학과, 서강대 경제학과는 붙었는데, 건국대, 중앙대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논술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이쪽은 지 스타일에 맞으면 붙는 거고, 아까 그랬죠? 논술은 뭐만 본다고? 논술 얼마나 잘 썼는가만 본다라는 거야. 이게 학교 레벨, 정시처럼 학교 레벨을 볼 수 있는 게 없잖아. 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 내 스타일에 맞는, 내가 이 학교는 쓰니까 항상 잘 쓰더라.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게. 그래서 막 이 위에는 과가 좋으니까 뭐 어쩌고 막 이런 것도 사실 그렇게 어떤 귀신이 어디로 몰릴지는 모르니까 그냥 소신껏 쓰는 게 가장 속 편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데를 쓰는 거는 좀 위험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연대 경영학과를 쓴다. 연대 경영학과는 서울대 경영학과 갈 애들도 왜냐하면 정시에서도 어차피 그게 다르니까. 가군, 그러니까 연대 고대는 같은 군이고, 서울대가 다른 군이고, 나머지 다군이 가장 좋은 데가 중앙대야. 그러니까 이쪽에 내는 애는 이쪽에도 이렇게 같이 낸다고 한 군에 한 개씩 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보기는 내보는데, 이쪽으로 붙으나, 이걸로 붙으나, 저걸로 붙으나 상관없으니까 하여튼 최고 좋은 과, 최고 거기는 최고의 애들이 와서 붙으니까 거기는 2대1만 되더라도 100대1이 아니라 2대1만 되더라도 쫄려야 돼요. 그러면 학력고사 세대니까 예전에 학력고사로 놓고 보면은 스카이 쪽은 전부 1.4대1, 1.5대1이 넘어가면은 경쟁률 높다고 난리였어. 왜냐하면은 그때는 전국 등수가 이렇게 쭉 우리가 모의고사 보면 전국 등수가 쫙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등수대로 이렇게 쫙쫙쫙쫙 학과들이 대충 정해져 있잖아. 근데 거기에서 1.5대1이면은 0.5명만 제껴도 내가 가는 건데 만만한 애가 한 명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다 만만하지 않으니까 1.5대1만 해도 높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건 어떤 귀신, 어떤 떠버리가 왔을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은 뭐 논술에서는 한 20대 1 그러면은 아유 낫네 이렇게 거의 한양대 저번에 가장 높은 데는 뭐 200대 1도 나와요. 그러니까 로또라고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했던 학생부는 자기가 잘 관리할 수 있는데 좀 신경을 잘 써야 돼. 신경을 잘 쓰라는 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귀찮고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여기 내 3년 스토리를 잘 만들어 가면 그러면은 이게 충분히 나중에 이쪽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거니까 좀 귀찮고 하더라도 요 부분 내가 신경 써서 요렇게 동아리 활동도 요렇게 수행도 요렇게 세특 선생님들한테도 요렇게 그리고 자기가 뭐 책을 한 개 읽더라도 그거하고 관련된 책 해가지고 나중에 내 학생부가 스토리가 있는 학생부가 되도록 특히 뭐와 관련해서 진로 학과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해놓은 진로나 학과가 안 변하면 좋겠죠. 그거대로 쭉. 근데 가다 보면 바뀌었으니 나는 끝장이다. 이거는 아닙니다. 또 거기에 맞게 또 이렇게 가면 되니까 하여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내가 관리하면서 간다. 이거는 내가 얘기 안 해도 잘 알 거예요. 내신 중간기말고사 열심히 보고, 지필고사 열심히 보고, 수행 열심히 하고. 그리고 논술은 지금 1학년 때는 뭐 할 그게 없지만 2학년 이제 2학기 갈 때부터는 내가 이것저것 보니까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논술도 한번 생각은 해보고. 그리고 정시 부분은 나중에 이제 컨설팅을 많이 받을 겁니다. 이제 자기 다 없어지고 이제 받은 점수는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이제 막 온데 막 돌려봐요. 돌려서 다 학교마다 다 다르고 학과마다 다 다르니까 반영 비율도 다르고 표점 내는 것도 다 다르고 하니까 그건 쭉 돌려봐서 이제 가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오늘 내가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곧 학교를 갈 텐데 학교를 가서 동아리도 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할 텐데 학생도 요 부분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항상 머리에 딱 생각해 놓고 있으세요. 내가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요 수시에서 여기서 3개, 6개 최대 6개를 해서 간다.
수시 붙으면 정시 못 가니까 정시로 갈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상향 조정해서 간다. 진짜 가고 싶은 대학 학과가 있으면은 이쪽으로도 넣고 이쪽으로도 넣고 이쪽으로도 넣어도 상관없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일정이 만약에 면접 일정이랑 뭐가 이렇게 겹치면은 그러면 안 되겠죠. 논술도 마찬가지로 어느 학교하고 이렇게 겹치잖아. 근데 안 겹치게 잘 지들이 학교들이 알아서 안 겹치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상위권 대학이 미리 선점을 땅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 날 그걸 보잖아. 수능을 보잖아. 그러면 이제 토일 고다음 금요일 날 하루 쉬고 토요일 날 만약에 성균관대가 문과가 보잖아. 그러면 서강대는 이과 시험을 여기 봐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서강대 문과가 보고 성균관대가 이과가 보고. 그래서 두 군데를 다 볼 수 있게 지들이 이렇게 해. 근데 만약에 연대가 이쪽으로 딱 잡아놓잖아. 연대하고 고대가 또 서로 교차를 시켜놓고 다른 이런 학교들은 뒤로 딴 데로 가. 왜냐하면은 지네 학교 못 오잖아. 연대하고 고대 보러 가버리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가. 그러면 그 밑에 학교들은 또 다른 데로 피해서 다른 데로 가겠죠. 근데 만약에 연대하고 고대가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토일 보는데 이제 막 성신여대나 동덕여대나 이런 데는 여기 같이 봐, 이날. 왜 같이 봐도 상관없을까요? 어차피 연대 고대 갈 애들이 여기 갈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서로 안 겹치니까 거기 갈 애들이 여기 올 이유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같은 날 이렇게 쭉 보면은 가장 그날 보는 학교 중에 이제 헷갈리는 학교 중간에 있는 학교들이야. 건대나 경희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섞이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과가 뭐 그래서 막 오토바이 킥 타고 가는 애들도 있어요. 시간이 이쪽에서 1시간 있다. 그러면 여기서 시험 보고 킥 타고 저 학교 가가지고 그것도 보고. 근데 그렇게 봐서는 좀 힘들기도 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내가 보여준 이 부분은 요런 식으로 이렇게 뽑고 있고 학과들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보다가 자기가 이제 큰 틀만 한번 잡고 내가 가고 싶은 학교 과가 또는 요게 어떤 식으로 뽑나 하는 거는 그거만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됩니다. 뒤에 의예과나 치의과나 이렇게 특수대학들, 육사나 이런 것들도 여기 보니까 울산 진로 진학지원센터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여러분들도 요거 근데 어차피 요거는 올해 거니까 요런 식으로 하는구나 하는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뭐 질문 있으면 한번 하세요. 왜냐하면은 이게 길게 할수록 어차피 수업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요 부분 얘기를 좀 해주라고 해서 원장님이 학생부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학생부를 왜 관리를 해야 되고 무슨 전형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얘기해 주고 싶어서 짧게 시간 내서 이렇게 했어요. 어떻습니까? 뭐 다른 여기 쭉 얘기했는 것 중에 질문 있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질문 없죠? 뭐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잘 모르는 게 아까 얘기했던 학생부 관리하는 그 부분.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예뻐집니다. 학생부가. 신경 안 쓰고 그냥 놔두면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해요. 자기가 어떤 권리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자꾸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이렇게 해야 학생부도 예뻐진다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특히나 아까 얘기했던 동아리, 수행, 세특 요 관리만 잘해도 요 세 가지만 잘해도 학생부는 예뻐져. 그리고 뭐 독서활동도 틈틈이 독서활동도 그거하고 관련된 독서도 쭉 해주면 그러면 그까지 4개 그렇게 생각하면 충분하겠죠. 네, 일단 학생부하고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 합시다. 질문이 없으면 이 정도 하고 아까 가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뭐 하지 않았어요? 네. 일단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출석은 일단 아까 내가
서윤이 어디 있죠? 아이고. 서윤이 여기. 해나 저기 있고. 서윤이 저번에 예비 소집 때문에 못 왔었지. 형준이 왔고, 재성이 왔고, 소연이 왔고, 의광이 왔고, 가연이 왔고, 가연이는 이걸 벗으니까 누군지 계속 몰라봤어요. 계속 이거 쓰고 있지 않았어요? 모자를 쓰는지 뭔지 왜 모르는 애가 와서 앉아있지 이런 거 생각했네. 규하, 현민이 왔고, 네. 그러면 잠깐 진짜 5분만 쉬었다가 할 거니까 그때 이동하실 분들은 이동하시고 합시다. 제가 학교를 안 해요. 학교를 대충 다녀가지고 민정이 많거든요.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장 선생님한테 잘 물어봐. 나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나중에 나한테 언제 상담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때 한번 상담할게. 내가 원장 선생님한테 얘기해 놓을게.
그러니까 치. 말이 안 돼. 아니, 수업 중이야. 잠시 쉬는, 잠시 쉬는 시간. 니는? 누구랑? 어디서? 아, 올라왔나? 내가 오늘 하필 바쁜 날로 올라왔냐? 주말. 잘 먹고, 잘 먹어라. 나는 오늘 끝까지 10시까지 계속 수업이다. 그래도 되지. 아, 오지 마라. 뻗었다. 그래. 네, 들어갑시다. 네. 지금 잘못 있었단 말이야. 아직 계속 나왔어. 자, 어제 어디까지 했었는가? 네, 빨리 갔다 오세요. 어제 묘사부터 해. 93페이지. 잘 보여줘? 그러니까. 왜 너가 가지고 있어? 하나 더 있어. 자, 거기 93페이지 펴보세요. 93페이지 그때 내가 어디는 했었지? 그 3, 4, 5번은 내가 했었던 것 같은데 1, 2, 6, 7, 8 중에서 같이 볼만한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하세요. 93페이지. 묘사 부분은 그닥 어렵지 않죠, 그죠? 문체도 했습니다. 뒤에 95페이지도 했었죠, 그죠? 자, 95페이지 중에서 같이 봤으면 하는 지문 있어요? 95페이지 7번 윗글은 관용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관용적 표현이 뭡니까? 속담이나 격언이라 그랬죠. 속담이나 격언이 있으면은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건데 그걸 없죠. 여기 속담이나 격언이라고 자기가 생각했던 게 뭐가 있어? 95쪽. 아, 이쪽 책.
7번 같은 경우에 내면의 심리를 논리적 흐름에 따라 인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게 의식의 흐름은 인과적이야, 아니야? 아무 인과적 없이 그냥 지 생각,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가는 게 의식의 흐름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높은 데서 딱 뛰어내렸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다. 이렇게 돼야잖아. 근데 높은 데서 뛰어내렸다 해놓고 거기서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다가 아니라 높은 데서 뛰어내렸더니만 여기에서 날개가 돋았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거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의식의 흐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인가를 밝히는 학문이 뭘까? 원인과 결과를. 수학? 그럼 수학이 숫자가 그거잖아. 도덕이 인가를 밝혀요. 원인과 결과. 그게 과학입니다. 과학. 우리가 과학이라는 게 어떤 원인이 생겨 있으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 하는 요 부분을 이게 완벽하게 물이 0도씨가 됐다. 이게 원인이 됐죠. 그러면 뭐가 될까요? 물은 온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원인과 결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100% 예외 없는 인과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사회과학이라고 인문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 인문과학, 사회과학. 문과에서는 인문과학, 사회과학을 한다 그러잖아. 그래도 과학을 한대요. 과학은 뭐를 밝히는 거다?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거야.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 가격과 수요량이다. 근데 수요 곡선이 수요 법칙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 원인은 뭘까요? P면 Q이다야. 뭐 가격이 높으면 수요량이 적고 가격이 낮으면 수요량이 높아진다. 가격이 높으면 원인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떨 때는 가격이 높은데도 수요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때도 있죠. 근데 그건 아주 예외적이죠. 그래서 인문사회과학은 예외가 없는 게 예외가 있을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거예요. 자연과학은 100%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학, 뭐 이과는 보통 자연과학을 한다. 문과는 사회 인문과학을 한다라고 해서 이런 것도 뺨때기를 맞으면 기분 나쁘다. 뺨 맞은 게 원인이죠. 결과가 기분 나쁜 거지. 근데 뺨을 맞는다고 항상 기분 나쁜 건 아니잖아. 할머니가 어이구 내 새끼 하고 이렇게 때리는 게 헤이 기분 나빠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빼지만 웬만하면은 뺨 떼고 맞으면은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그것도 인과를 밝힌. 근데 왜 과학이라고 했을까요? 과학은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하지 않은 과학. 이 과자가 무슨 과자일 것 같아요? 과학이 과목할 때 과자야. 과목. 과목할 때 과자. 이 과목할 때 과자가 왜 온 것 같아 느낌에. 수학은 수를 다루는 학문, 수학이지. 네. 음악은 음악이잖아. 근데 과학은 진짜 이 과학은 이거는 일본 놈들이 만들어낸 그거야. 원래 서양에서는 뭘로 들어왔을까? 사이언스로 들어왔어. 근데 사이언스로 들어왔는데 일본을 통해서 이제 들어온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기존의 한자로는 이걸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으니까 일본이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만약에 소사이어티가 들어오니까 일본 놈이 모일사, 모일해 해가지고 사해 이렇게 만든 거야. 디마크라시가 들어왔을 때는 뭐라 하는? 이거는 민주주의로 만들자. 뭐 이렇게 만든 것들이야. 그러니까 일본식 한자어야. 과학은 너무 성의 없이 이름을 지었어요. 왜 지었을까? 사이언스인데 보니까 지구과학도 있고 생명공학도 있고 모든 과학이 아니라 물리학도 있고 화학도 있고 막 하니까 과학은 이렇게 과목이 많냐? 과목 학문 해가지고 과학 이렇게 정. 그러니까 너무 성의 없이 지은 것 같지 않아요? 다른 거는 그래도 그나마 좀 사회니 민주주의니 뭐 이런 것들은 원래
원래 하진 않았어요. 만약에 중국에서 만약에 했다면 중국은 과학을 과학이라고 안 하고 나는 약간 이걸로 내가 지으라면 이렇게 지었을 것 같아. 경물학. 중용에 보면 경물치지라고 있거든. 사물의 이치를 궁구해가지고 참된 알무로 가다. 그러니까 과학이 그런 이치를 밝히는 거잖아. 그러면 뭐 한 이 정도로 해놓으면 그래도 경물학 정도 좋겠네 이렇게 되는데 일본 놈들이 그냥 급조를 해가지고 지은 건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과학 하니까 이제 과학하면은 머릿속에 사이언스가 그냥 떠오르는데 한자로 놓고 보면은 선생님은 이제 한자로 해서 이게 왜 과학이 이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쭉 찾아봤더니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이렇게 적어도 뭐 소사이어티를 사회라고 하고 디모크라시를 민주주의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나마 이렇게 뭐 생각을 하고 지었는데 과학은 왜 이따위로 지었을까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인과관계를 상관관계하고 인과관계는 완전히 달라요. 이게 지금 봐봐. 이 부분이 수요법칙을 얘기하라 그랬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다. 가격과 수요량 간에 반비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수요법칙을 제대로 얘기한 게 아니야. 왜 그래? 인과를 안 밝혔잖아요. 반드시 뭐가 원인인가를 밝혀야 돼.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로 나타나는 거야.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 이게 경찰관 수라고 생각해. 경찰관 수. 이게 강력 범죄 수. 이렇게 해봐. 이게 원인이 됐을 때는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경찰관 수가 많으면 범죄 수가 적어진다. 말 돼요, 안 돼요? 적으니까 많아졌다. 말 되지? 근데 반대로 이게 만약에 원인이 된다고 쳐봐. 범죄 수가 적으면 경찰관 수가 많아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 결과는 요게 원인이고 요게 결과야. 근데 그냥 단순히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러면은 어떤 놈이 원인이고 어떤 놈이 결과인지 얘기를 안 해줬죠. 그러면은 이건 잘못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수요법칙이 뭐냐? 그러면은 가격이 높으면 수요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낮으면 수요량이 많아진다. 요렇게 얘기했을 때 정답이 되는 거지. 그냥 단순히 어떤 놈이, 그러니까 요거는 뭐라는 거예요? 요거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요거는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관관계. 둘이 서로 한 놈이 높아지면 한 놈이 낮아지고 한 놈이 높아지면 한 놈이 낮아지는 게 그런 서로 관계가 있는 거고 상관관계가 그러니까 좀 더 높은 거죠. 이 안에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거야. 단순 상관관계만 있는 것이 인과관계로 하는 오류를 많이 범하기도 해요.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은 그러니까 인과 혼동의 오류도 있습니다. 인과 혼동의 오류는 뭐를 인과 혼동의 오류라고 할까? 원인을 결과로, 결과를 원인으로 이렇게 삼는 게 인과 혼동의 오류예요. 예전에 이제 육군 총기 난사 사건이 생겨가지고 총기 난사 사건 그러니까 군대에서 총기를 막 난사해가지고 걔 잡아왔었죠. 잡아와서 보니까 얘가 무슨 어택이죠? 아니 그게 있잖아 이 폭력 게임 이렇게 하는 거. 서든 어택. 걔가 서든 어택 강의랬대.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걸 하면 폭력 게임을 하면 폭력적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인과관계를 한 거야. 폭력 게임이 원인이 돼서 애들이 폭력적이 됐다. 그러니까 그다음 서든어택 만드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야? 게임 회사가. 그다음에 바로 나왔어요. 뭐라고 했을까? 인과 혼동의 오류다. 뭐냐면 폭력적인 놈이면 폭력 게임을 좋아하는 거지. 왜 폭력 게임을 하면 폭력적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어느 놈이 원인인지 사실 제대로 밝혀보지도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자기네 회사 깠다 하면서 이제 조선일보를 상대로 이제 고소를 하는 거야. 그러면 또 어떤 경우도 있을까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제 제3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상관관계만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한 놈이 나가면은 애 패고
집에 들어오면 폭력 게임 한다고 쳐봐. 그러니까 애들이 야 얘는 폭력 게임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폭력적이 됐구나. 아니다. 폭력적인 놈이니까 집에 들어와서 맨날 폭력 게임만 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알고 봤더니만 만약에 여기 엄마 아빠가 요즘 막 불화가 있어서 이혼은 한 해 만에 하니까 얘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가면 애 패고 집에 들어오면 폭력 게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하고 이놈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하여튼 이놈이 높아지면서 이놈도 높아진 거야. 이건 단순 상관관계에만 있다라는 거야. 진짜의 원인은 뭐 이쪽인데 제3의 원인이 따로 있고 결과적으로 나타난 게 서로 얘가 높아질 때 얘도 같이 높아진 거야. 그럼 이럴 때는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한 놈이 한 놈의 원인일 때는 인과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과학이라는 학문, 그게 사회과학이든 인문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 인과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식 속에도 항상 인과가 돼 있어야 우리 마음이 편안해져요. 근데 의식의 흐름은 인과관계를 안 따지고 지 생각나는 대로 소설을 막 써놓잖아. 그러니까 개짜증이 나는 거죠. 이게 뭐라고 이게 계속 이러고 있지? 막. 근데 사람은 어느 정도 이런 인과관계를 계속 따지면 사람이 논리적이지만 사람이 어느 때는 한번 그 논리에서 떠나고 싶은 생각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내가 얘기했던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저 여자는 왜 저럴까? 그냥 내가 그 인과관계로 하면 내가 슬퍼야 되고 저 여자가 뭐 입술을 쥐잡아먹은 것처럼 했더라도 내가 그런 부분에서 의연해야 되는데 막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의식의 흐름 소설은 그 나름의 또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95페이지 문체 중에서는 볼만한 게 있습니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넘겨서 어제 고전소설의 서술 방식 하면서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고전소설에서 비현실적인 걸 전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기 어려워 사실적이지 못한 것. 그러니까 막 둔갑수를 홍길동전에 보면은 둔갑수를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또는 막 날아다니고 또는 귀신 나타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전기적 요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옆에 전기는 하면서 나와 있는 그 기자가 한자 기자가 기이할 기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도 꼭 알아둬야 됩니다. 기이하고 신기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쓴다. 그리고 고전소설은 진짜 우연적인 게 너무 많아요. 이 채척전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데 채척전 하면 채척전도 뭘까? 채척이라는 놈의 일대기겠죠. 채척이 오경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이랑 이걸 막 겪어가지고 온데 이제 흩어졌어. 근데 얘가 채척은 어찌어찌 해서 대만에 갔고 오경도 어찌어찌 해서 대만에 갔는데 채척이 노래를 해서 부르는데 바다 배에서 그걸 오경이 듣고 만나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조선시대에 사람이 대만 가는 것도 어려운 부분인데 그게 또 해가지고 거기서 노래 부르는 걸 듣고 여기 지금 이거야. 오경은 배 안에서 퉁소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곧 조선의 곡조요. 또한 옛날에 귀에 익은 소리였다. 그래서 남편이 그 배에 와 있지 않나 해서 시험 삼아 시를 읊었던 것이 그 곡조에 맞춰서 가사를 했다라고 하면 돼. 지금으로 말하자면 노래 가사를. 그런데 이때 남편이 자기를 찾는 말을 듣자 오경은 항망하여 몸둘 바를 몰랐다. 이런 거는 진짜 엄청난 우연이죠. 요즘 현대소설에 만약에 이따위로 적어놓으면은 그 현대소설 안 읽습니다. 근데 예전 사람들은 참 마음씨도 좋아요. 이거 보고 그냥, 와, 재밌다라고 막 생각을 한 게. 요즘 현대소설에 이 정도로 하면은 막장 드라마라 소리 듣겠죠. 그죠? 우연적인 게 많다. 그 다음에 풍자. 저번에도 얘기했죠? 비판적 웃음이라고. 우스꽝스러운 것 안에서 비판 정신을 갖고 있는 풍자와 그리고 해학. 익살스럽고 그냥 웃기기만 하는 거죠. 그죠? 낙관적 웃음이다라고. 모티프는 어떠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로 변신 모티프, 혼사장애 모티프, 동물 보온 모티프, 난생 모티프, 또 한 개 더 적어 놓으세요. 적강 모티프. 적강은 뭘까요?
적강. 적당이요. 쏘리. 내가 적강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원래 선녀였는데 하늘에서 죄를 짓고 내려오고 뭐 하고 내려오고 해서 천상에서 내려온 송민곡도 천상에서 내려온 그거잖아. 적강이라고 하니까 그게 생각나는데 내가 예전에 목동에서 처음에 이제 할 때 사회 그 국사도 가르치고 뭐 할 때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발해고를 썼어요. 이제 그 발해고라는 역사서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 고1짜리한테 자기는 공부를 한 개도 안 했는데 10개가 나온대. 중간고사에 그 주관식이. 그래서 나 한 개도 안 했으니까 한 개 꼭 나올 것 같은 거 한 개만 생각해다 불러달래. 그래서 그때 이제 유득공의 발해고가 이제 발해까지 우리 역사로 본 역사서잖아. 이거 나올 거야. 그러면서 내가 유득공의 발해고 했어. 그러니까 그 새끼가 다 유득공 10개를 전부 다 유득공 발해고 이렇게 한 개라도 맞자고. 근데 틀렸대. 어? 이렇게 썼대. 유득공. 이게 사람 이름이 이게 유득공이 이게 말이 되냐? 내가 진짜 유득공에 바래고 이렇게 해서 득공이 아까 적강이 해가지고 그 보면은 참 이게 그런 거 많죠. 내가 요전에 봤을 때 나는 초딩이 이렇게 썼다는데 요 알맞은 부사를 써라. 가난하지만 행복하다. 나는 가난하지만 행복하다.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인가 4학년이 됐는데 정답은 이제 비록이라는 걸 생각하고 이거 쓰라고 이제 했는데 걔가 뭐라고 적었는지 알아요? 시발. 나는 시발 가난하지만 행복하다. 이렇게. 근데 나는 생각하기에 그건 비록이 100점이라면 나는 시발은 120점이라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가난하면 안 행복한데 행복하라고 자꾸 어른들이 강요를 하는 거야. 그래 알았다 내 해주마 하면서 나는 시발 가난하지만 행복하다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참 대단한 거죠. 자, 여기 채척전에서도 이런 고도의 우연적인 거 모티프 중에서 변신 모티프는 뭐예요? 뭘로 변신해가지고. 변신이라는 소설은 혹시 들어보는 봤어요? 변신. 카프카라는 사람이 쓴 변신. 엄청 고전이고 엄청 그건데. 그러니까 그레고르라는 애가 러시아 소설이잖아요. 카프카. 예, 갑자기 벌레로 바뀌어서 오빠가 벌레로 바뀌어가지고 막 하는 거. 들어도 못 봤어요? 네. 진짜 유명한 소설이고 한번 꼭 읽어볼 만한 소설입니다. 카프카라는 사람이에요. 카프카라는 사람의 변신. 이거는 진짜 벌레로 바뀌었는데 그 오빠가 돈 벌어서 동생 뒷바라지하고 엄마 아빠 이렇게 했는데 오빠가 갑자기 벌레로 바뀐 거야. 어느 날. 그래서 그 방구석에 잡아가 놓고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니까 인간들이 도덕적이고 뭐 이렇게 한대지만 진짜 현실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인간의 가장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그러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여튼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 카프카의 변신도 엄청 유명한 소설이에요. 변신은 그야말로 그걸 바꾸는 거죠. 혼사 장애 모티프는 뭘까요? 결혼하려 그러면은 꼭 뭔가가 방해를 놓죠. 뭐 신분의 장애를 놓든 아니면 뭐가 되든 뭐 이렇게 해서 혼사 장애 모티프를 뜯고 결혼해서 해피엔딩. 동물 보은 모티프. 동물이 보은이 뭐예요? 보은. 은혜를 갚다라는 거예요. 동물 보은 모티프 뭐 있습니까? 뭐 이렇게
호랑이인가 뭔가 여기 가시 걸린 거 몇 대 주니까 나중에 뭐 해줬다 하는 거 뭐. 그 까치, 치악산에서는 까치가, 선비가 까치 구해줬더니만 이제 잠자고 있는데 독사가 오는데 까치가 지 머리로 종을 땡땡 쳐가지고 구해줬다. 흥부전 대표적이네요. 흥부도 본 모티프죠. 난생 모티프는 뭐예요? 난생. 태어나서부터. 난생. 태어났다. 전직 중에 야,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선생님도 태어나면 난생 처음 들어보는 소리다, 야. 난생. 아니, 그게 아니야. 그냥 내가 그냥 한 거야. 나는 알란자야. 처음. 알에서 태어나는 거. 박혁거세, 기말지, 뭐, 금화왕,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출생이, 보통은 어떻게 해야 돼? 아기가 태어나야지. 근데, 영웅들은 출생부터 특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알에서 태어나는 걸 알란자, 태어날 생자 해가지고 난생이야, 난생. 그러니까 둔법칙이 있어서 난생이지 원래는 난생이죠. 이렇게 알란자인데 알란자가 중국어로는 란이니까 딴이라고 해요. 딴. 닭개자는 뭘까요? 지라고 해요. 그럼 지딴은 뭘까요? 계란을 지딴이라고 해요. 지딴. 계란지단이 그게 중국어로 그대로 한 게 지단이. 지단 붙였다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이 딴은 여러분들이 지단 할 때만 딴을 써야지 그냥 딴을 쓰면 다 욕이에요. 우리말에서는 새끼하고 똑같은 거야. 뭐 개새끼, 무슨 새끼, 뭐 막 하잖아. 근데 알도 새끼일 거 아니야? 그래서 먼 딴, 뭐 뻔딴, 먼 딴, 딴 하잖아. 그러면은 다 욕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중국가 가지고. 우리가 뭐 새끼 붙으면 다 욕이듯이. 진짜 막 유명한 거는 왕빠딴 뭐 이렇게 할 때 딴. 뭐 진짜 뭐. 근데 참 욕도 보면은 진짜 보편적이에요. 모든 나라의 욕에는 엄마가 들어갑니다. 개가 들어가고. 왜 그럴까요? 엄마와 개가 거의 이따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도 나오는데 우리가 이 개가 또 왜 들어가냐 하면은 개 중에 뭐 사나우피치 있죠. 사나우피치가 뭡니까? 이제 피치가 암캐야. 암캐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왜 자꾸 개가 들어갈까요? 개는 이제 개가 새끼를 놓잖아. 나는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초등학교도 학교 가다 보면 개가 막 들판에서 막 교미하는 장면을 많이 봐요. 근데 많이 보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보면은 틀림없이 지나준 엄마야. 근데 다 크면은 엄마하고도 교미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개자식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도 motherfucker 하잖아. 그 개 같은 놈 하는 게 그거 하거든요. 우리가 막 니미럴, 지미럴 뭐 이렇게 하잖아. 이것도 니 어미랑이라는 뜻이야. 제 어미랑 뭐 이런.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마마가 엄마거든. 타마드 하면은 그것도 motherfucking. 그러니까 각 나라들의 욕을 이렇게 잘 보면은 거의 개하고 엄마가 다 등장을 해요. 근데 그 특징은 개가 왜 다른 놈들도 그런 동물들이 많겠지만 개가 인간하고 가장 친숙하니까 그러니까 많이 볼 수 있잖아. 많이 보니까 이런 개 같은 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개는 이겨도 같아도 못해도 다 욕이 되는 것 같아. 뭐냐 하면은 이 개 같은 놈 똑같아도 욕이지. 이 개만도 못한 놈 해도 욕이지. 이 개보다 더한 놈 이래도 욕이잖아. 그러니까 개하고는 아예 비교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난생이 바로 알에서 태어나는 모티프. 박혁거세나 뭐 기말지나 금화왕 할 때 금화나 이런 것들이죠. 자, 박씨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하루는 박씨가 목욕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껍질을 바꾸는 술법을 부려서 변화하니 허물이 벗어졌다. 이건 변신 모티프죠. 그렇게 못생겼던 박씨가 이 허물을 벗고 나니까 그렇게 예쁜 아름다운 여자가 되는 거지.
박색이었던 박씨가 이렇게 변신 모티프를 했다라는. 자, 고전 소설의 주된 유형, 일단 영웅 소설, 주인공의 영웅적인 일생을 그린 소설로 영웅적 인물의 활약상이 담겨 있다. 대부분이 뭐 박씨전, 채척전, 홍길동전, 무슨전 이렇게 전부 영웅들입니다. 그 영웅들이 또 항상 뭐를 하고 있어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이겨요. 그래서 그건 군담 소설이래요. 군대에 나가서 이기는 그 이야기를 한다. 군담 소설. 옆에 한번 보세요. 군담 소설은 조선 후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유행하였는데 이는 전쟁의 패배로 인한 우리 민족의 상처와 자존심을 문학을 통해 간접적으로 회복하려는 의도로. 임진왜란은 이겼다고는 하지만 상처뿐인 영광이죠. 그죠? 그래서 임진왜란도 우리는 이순신 때문에 이겼다고는 하는데 사실 상처뿐인 영광이어서 병자호란은 그야말로 굴욕적으로 진 거지. 인조가 삼전도에서 9번 여기 조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상처받은 자존심을 문학을 통해서나마 간접적으로 이긴 걸로 하는 거. 임경업전이나 여기 박시전도 마찬가지예요. 박시전에 보면 임경업도 나와요. 그렇게 군담 소설은 전쟁에서의 인물의 활약상이 나타나야 하므로 인물의 출생, 성장, 고난의 극복과 성취라는 영웅서사적 구조를 취한다. 그러니까 영웅소설, 군담 소설은 당연히 영웅소설일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 몽자리 소설은 끝이 무슨 몽으로 끝나는 소설을 몽자류 소설, 구몽, 홍루몽, 뭐 무슨 몽 하면서 밑에 몽자리 소설을 한번 보세요. 현실, 꿈, 현실. 저번에 이제 이걸 한몽구조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한몽구조. 꿈으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건데 어제 했던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가는 걸 무슨 몽? 그치. 인몽이라고 한다 그랬죠. 꿈에서 이제 현실로 다시 나오는 걸 강몽 이렇게 한다 그랬죠. 강몽, 인몽 이렇게 요거 전체를 뭐라고 한다고? 한몽구조라고 얘기한다. 자, 그다음에 우화 소설. 우리 아는 우화 뭐 있어요? 이솝 우화 있죠. 이솝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태리, 프랑스. 미국. 하여튼 유럽의 어떤 나라인데 나도 잘 모르겠다. 근데 하여튼 그거 듣고는 엄청 웃겼어요. 중국 사람이래. 이씨래. 아니 이솝 하니까 200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여튼 유럽 사람이죠. 이솝우화. 동물이나 식물 등을 의인화하여 그들의 행동 속에서 교훈을 전달하는 소설. 우리나라는 이 우화 소설 대신에 뭐가 있을까요? 가전체 소설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가전체 소설은 고려 후기 때 가전, 그러니까 홍길동전 무슨 전 할 때 이 전자 있지? 전은 전인데 가짜가 무슨 가짜일까? 가짜가 가짜 할 때 가짜예요. 가짜 전기야. 그러면 진짜 이거는 진짜 있었던 놈이 아니라는 소리겠죠. 그러면 어떤 놈일까요? 홍길동은 그러니까 이게 의인화해야 된다니까. 홍길동은 사람이니까. 홍길동이라는 가짜 인물이지만 홍길동은 사람이잖아. 사람이 아닌 놈을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개의 일대기를 쓴 거라는 거야. 만약에 엽전 돈을 의인화해가지고 가전체로 쓴 소설이 공방전이라는 거예요. 공방전 들어봤어요? 누룩으로 뭘 만들어요? 술을 만들거든. 그러니까 누룩 국자라고 해요. 한자로는. 그래서 이게 국순이라는 애가 있었다. 공방이라는 애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선생전.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거는 술을 의인화한 가전체 소설, 이건 돈을 의인화한 가전체 소설, 뭐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우화하고는 좀 다르죠. 우화는 반드시 뭐에 동물이나 식물을 의인화한 건데, 요거는 이런 사물들의 특성을 놓고 돈이 적당히 있으면 좋지만 많이 밝히면 안 좋다.
술도 적당히 먹으면 좋지만 많이 먹으면 안 좋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공방전은 왜 공방전이냐 하면 공자가 무슨 공자일까요? 공자님 할 때 쓰는 이 공자가 공자님 성 공자인데 공자가 무슨 공자일 것 같아요? 우리 천공기가 뭐예요? 천공. 이게 공기. 여기 구멍 뚫는 걸 천공기라고 하거든. 이 구멍 공자야. 방자는 모방자야. 모가 나 있는 구멍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여기 만약에 여기 상평통보 이렇게 하면 상평통보 이렇게 해 놓잖아요. 이렇게 딱 모가 나 있는 네모난 구멍이 있는 것 해서 공방. 그래서 엽전이잖아요. 엽전. 국전 선생 국은 이제 누룩국자예요. 누룩이 뭐 하는 거라고? 술 만들 때 뭘로 쓰요? 효모로 쓰이는 거죠. 술 효모로 쓰일 때 하는 거니까 누룩. 요거는 우화소설이라고 안 하고 이제 가전체 소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적강소설, 아까 내가 적강 모티프 했죠? 적강이라는 건 하늘에서 내려오다라는 뜻이야. 비범한 인물이 초월적 공간인 천상계에서 인간계로 내려오는 구조의 소설이다. 강자가 무슨 강자일까요? 강자가 하강할 때의 강자입니다. 강우량, 강우가 뭡니까? 강우. 비가 내려온다. 강설, 눈이 내려온다. 강수량 하면은 전체 강우량, 강설량 다 합쳐서 그거죠. 강자가 내려올 강자입니다. 저쪽 주엽에 가면은 강선마을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일산 저쪽 서구 가면 강선마을이 있는데 강선, 내려올 강, 신선선, 예전에 신선이 내려왔던 마을이다 해서 강선마을. 가정소설, 가정사와 관련된 일들을 중심으로 사건을 배치하고 구성한 소설로 처첩 간의 갈등, 혼사장애, 계모의 학대. 처첩 간의 갈등은 뭘까요? 대표적인 게. 응? 아는 것 중에 처첩이 뭐야? 내가 저번에 얘기해줬죠? 양반이라도 처는 몇 명밖에 있을 수 없다? 한 명. 첩은 엄청나게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처첩 간의 갈등 가장 대표적인 게 사씨와 교씨. 이게 숙종가, 인현왕후, 장희빈, 유할림, 사씨, 교씨 이렇게 했다고 했던 거. 그게 김만중이 지은 사씨남정기 같은 게 바로 처첩 간의 갈등. 혼사장애는 춘향전 같은 경우에도 혼사장애 정도 되겠죠. 그죠? 춘향이랑 둘이 결혼 못 하잖아. 계모의 학대,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홍제파치전. 신데렐라는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 장화홍련전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넘겨. 저번에 내가 장기전 했던 거, 장기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장기가 뭐였다고? 새기장. 응? 새 중에 무슨 새? 기러기. 기러기는 구라고. 이거 순 우리말이에요. 그리고 장기. 거기 보면은 까투리 홀로 경황 없이 물러서니 이렇게 했잖아. 꽁. 숫껑이 장기, 암꽁이 까투리. 자, 그러면은 그거 한번 볼까요? 까투리 홀로 경황 없이 물러서니 장기란 놈 거동보소. 콩목으로 들어갈 때 12장목 펼쳐들고 꾸벅꾸벅 고개 좋아 조춤조춤 들어가서 반달 같은 혀뿌리로 드립다 꽉 찍으니 두 곱해 둥그레지며 머리 위에 치는 소리 방랑시중에 저격시향하다가 버금술에 마치는 늦 와제끈 뚝딱 뿌두득 변통 없이 치었구나. 까투리 하는 말이 저런 강경 당할 줄 몰랐던가. 남자라고 여자의 말 들어도 폐가하고 계집의 말 안 들어도 망신하네. 이렇게 해서 폐가 망신했다라는 거를 이렇게 여자 말 잘 들어도 폐가하고 계집의 말 안 들어도 망신살이 뻗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둘 다 뭐예요? 둘 다 동물인데 까투리 암껑, 숫껑이잖아요. 그죠? 암껑, 숫껑인데 윗글에 인격화된 동물에 의해 사건이 전개되는 무슨 소설? 우화소설이죠. 우화. 동물을 사람인 양 의인화했잖아요. 까투리의 말을 통해 남존여비라는 당대의 윤리를 뭐 하고 있다? 풍자하고 있다라고.
전우치전은 읽지는 않았어도 영화는 보지 않았어요. 강동. 강동원 나오는 거. 그러니까 막 이런 거는 뭐 무슨 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비현실적인 상황을 설정해서 전기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도술 하다가 그림 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술 모티프도 있고. 넘겨서 이제 쭉 보시면은 요거는 다 문제를 풀어서 오세요. 98, 99, 100 쭉 가다가 엄청 많네. 106페이지 인물, 배경, 소재. 소설에서는 인물, 배경, 소재. 특히 인물이 소설에서 사건을 이끌어가는 주체로 역할에 따라 주체가 주동인물, 이 사람과 반대쪽에 있는 걸 반동인물,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이몽룡이나 춘향이가 주동인물이라면 변학도가 반동인물이죠. 중요도에 따라 중심인물과 주변인물, 부차적인 인물. 인물의 성격은 이제 뒤에서 다시 할 텐데, 자, 중심인물은 주인공이나 그에 버금가는 주요 인물로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그려진다.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그려진다라는 게, 입체적이라는 말을 나와버렸으니까 밑에 입체적 한번 보세요. 작품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이 변하지 않는, 나쁜 놈이 끝까지 나쁜 놈, 좋은 놈이 끝까지 좋은 놈, 이런 걸 평면적 인물이라고 해요. 근데 나쁜 놈이었던 놈이 좋은 놈이 되거나 좋은 놈이 나쁜 놈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걸 입체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중심인물은 복합적이고 입체적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소설에 뭐가 됩니까? 재미가 좀 살겠죠.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으면은 재미가 없을 거 아니야. 주변 인물은 대부분 평면적으로 그려져 주인공을 돋보이게 한다. 쌤은 최근에 본 드라마가 한 5, 6년 전에 했던 미스터 선샤인이에요. 난 그거 보고 또 보고 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병헌은 뭐가 될까? 처음에는 조선의 의병하고 전혀 상관없다가 나중에 조선 의병을 도와주죠. 입체적 인물. 그러면 이제 거기 나오는 그 하인으로 나오는 아줌마 있잖아. 아저씨하고. 죽을 때까지 그 어르신하고 그 누구야. 아가씨 계속 도와주기만 하잖아. 끝까지. 그런 애들은 주변 인물이면서 평면적으로 그려진다. 미스터 선샤인처럼 재미있는 거를 난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주동인물, 반동인물은 아까 작가가 의도하는 주제에 방향에 따르는 인물로, 주동인물을 그냥 주인공이라고 하면 돼. 주인공과 대립하는 인물을 뭐라고? 반동인물. 자, 춘향이 아뢰되 죽으면 죽사와도 분부시행 못하겠나이다. 누구한테 한 말이겠어요? 사또한테 하는 말이겠죠. 변사또. 그러니까 쟤 무슨 잔말하는고 이제 바삐 수청들라 하니까 춘향이 아뢰되 사또님은 세상이 변화오면 두 무릎을 꿇어 두 임금을 섬기려 하시나이까. 임금 둘을 섬기면 그게 불충이잖아요. 그죠? 사또 이 말을 듣더니 목에 매여 낭청다려 이런 말이 전년이 날들어 욕하였제 하면서 예, 그년이 사또다려 역적이라 하옵니다. 사또 대노하여. 대노가 뭘까요? 몹시 노하여 하나서 인연 급히 잡아내리라 이렇게 하면서 춘향이가 주동인물, 얘가 변사또가 반동인물이다. 인물의 성격은 인물을 특정짓는 언어, 습관, 태도, 욕망, 도덕 등을 포함한 개성으로서의 특이한 성질이다. 이건 뭐 굳이 성격 파악하기는 보면 알겠죠. 작가는 작품에서 인물의 계층적, 신체적,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해당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므로 이를 중심으로 인물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김새도 인물의 그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물의 성격은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평면적, 입체적은 아까 얘기했어요. 비판적은 비판하는 태도나 입장을 보이는 것. 냉소적이 뭐라고? 영어로 뭐라고? 시니컬하다라고 한 쌀쌀한 태도로 업신여겨 빚는 것. 세속적, 탈속적. 세속적은 좀 뭐한 인간들?
돈, 부나 명예 따위를 현실적 이익을 취하는 놈, 세속적. 그 세속을 탈피한 사람을 뭐라고? 탈속적. 탈자가 무슨 탈자일 것 같아요? 탈출. 탈출, 근데 탈출은 탈출인데 탈출도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탈? 벗을 탈, 벗어날 탈. 옷을 벗다를 뭐라고 해요? 탈복. 탈복? 탈의실이라고 하잖아. 탈의. 또 있잖아고 하죠. 세속을 벗어나다 탈속. 자, 우호적, 적대적. 우호적은 뭐고? 호의적. 호의적인 거죠. 그죠? 우자가 무슨 우자예요? 친절. 친할 우자도 있어요. 벗 우자잖아. 친구처럼. 벗과 적, 적대적. 적을 대하듯이. 우호적, 적대적. 간습적은 오랜 동안 내려와서 그 사회 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에 따르는 걸 간습적이라고. 황금만능주의,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의 태도로 배금주의라고도 한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이거 엄청 많이 틀립니다. 황금만능주의는 들으면 알죠? 황금만능주의. 비슷하게 황금 대신 뭐라고 해도 돼요? 물질이라고 해도 되죠. 그죠? 황금 대신 물질 이렇게 해도 만능이 뭡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거죠. 황금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근데 배금주의가 왜 이게 배금주의일까요? 대부분이 이 배금주의를 뭘로 알고 이거의 반대말로 알고 있는 경우가 엄청 많아. 왜냐하면 저 배자를 무슨 배자로? 배척하다 할 때 하면 금을 배척하는 주의니까 이거 하고 반대지. 이렇게. 근데 배금주의라는 말이 배척할 배자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 그걸 쓸까요? 한국사 할 때 이거 들어보지 않았어요? 명가야고 그를 그렇지. 명을 친하게 지내면서 금나라를 배척하는 주의. 이것 때문에 뭐 생긴 거야? 이것 때문에 그치, 병자호란 생긴 거죠. 정묘호란, 병자호란 생긴 게 금나라를 배척을 하든지 망해가는 명나라하고 임진왜란한테 도와준 명나라의 의리를 지켜야지 하면서 요 사이에서 명나라랑 금나라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잘 했던 왕이 누구일까요? 강해군인데 강해군이 뭐 되면서 인조 반정으로 쫓겨나면서 인조가 서인들하고 친명배금 정책을 하다가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그 못 볼 꼴을 당했죠. 이 배자는 우리가 등배 운동 할 때 등배자야, 등배자. 등지다라는 뜻이야. 이때 배자는 영어로 하면은 숭배하다라는 worship이야, worship. 그래서 숭배하다. 금을 숭배하는 주의.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뭐다? 등지는 주의니까 배금 배척하다. 그래서 황금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또는 배금주의. 배금주의는 우리가 숭배할 배자라고 해야 돼요. 숭배할 배자. 배금주의. 이중적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이건 뭐 안 해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유충열전, 적벽가, 이태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태준의 복덕방 한번 볼까요? 초신은 돈의 기묘성을 날로 더욱 심각하게 느꼈다. 복덕방이라는 거 혹시 들어는 봤습니까? 이 소설? 복덕방에 앉아서 새 늙은이가 있는데 이제 안초씨가 있고 나머지 복덕방 주인 하나 있고 또 한 명, 세 명이 맨날 모여서 하는데 이 안초씨 딸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소설에서 안 누구야? 안 땡땡 무슨 뭔데? 경한가? 안경한 것 같다. 현대 무용하는 애야. 현대 무용하는 애인데 아빠 엄청 구박해요. 안경 다 깨졌는데 안경도 안 바꿔주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안초씨가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얘한테 이렇게 했다가 얘가 엄청나게 돈을 꼬라박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래저래 하다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자살했는데 이 사람 장례식장에 얘는 지 체면 때문에 얘가 자살했다는 소리도 못하고 이제 조문객들을 맞는 그 부분입니다. 자, 초씨는 요 안경아의 아빠야, 노인.
기묘하다. 기묘하다라는 게 뭐예요? 아주 필요로 하는 걸 기묘하다라고 해요. 소시는 돈의 기묘성을 날로 날로 더욱 심각하게 느꼈다. 돈만 가지면야 참 좋은 세상인가. 심심해서 운동 삼아 좀 나다녀 보면 거리마다 짓는 이 고층 건물들이요. 동네마다 느느니 그림 같은 문화주택들이다. 조금만 정신을 놓아도 물에서 갓 튀어나온 메기처럼 미끈미끈한 자동차가 등덜미에서 소리를 꽥 지른다. 돌아다 보면 운전수는 눈을 부릅떴고 그 뒤에는 금시계줄이 번쩍거리는 살진 중년 신사가 빙그레 웃고 앉았는 것이었다. 예순이 내일 모레 전장할 것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지금 이 안초시가 돈이 너무 좋고 돈이 너무 기묘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초시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땡땡땡 돈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어떤 사람이다? 황금 만능주의. 적벽가는 어느 나라 거예요? 원래 적벽가는 중국 건데 우리나라에서 적벽가를 뭐 한 거야? 개작을 한 거예요. 개작을. 적벽가는 원래 누구가 그거예요? 주인공이. 응? 조조죠. 조조가 이제 적벽 대전에서 지고 도망가는 그겁니다. 창항분주 도망을, 그러니까 이게 삼국지 얘기를 우리나라가 이제 개작을 한 거야. 그 부분만. 도망갈 때 새만 푸르르 날아나도 복병인가 의심하고, 복병이 있는가를 의심하고, 낙엽만 퍼뜩 떨어져도 추병인가 의심해요. 추병은 뭐가 있어요? 추격하는 병사인가 의심하여 엎어지고 자빠지고 오림산 험한 산을 반생반사 도망간다. 이게 조조를 희화화하고 있어요.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죠. 자, 안일이 조조 가다 목을 움쑥움쑥하니 정욱이 여짜오되. 자, 안일이가 뭡니까? 우리 적벽가, 이건 판소리지, 판소리. 무슨 가 이렇게 하니 심청가 하는 거는 판소리야. 판소리 할 때는 창은 뭐예요? 이제 만약에 흥부전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잘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제비 몰러 나간다 이렇게 하면은 노래한 거지. 그게 창이야. 근데 이때 흥보가 제비 다리를 고쳐주니 하면서 이제 이렇게 대사처럼 하는 거 있지. 요게 안일이에요. 안일이. 창, 안일이. 그러니까 요거는 노래라고 생각하고 요거는 살짝 대사라고 생각하면 되죠. 뭐하고도 비슷해요. 오페라하고도 비슷하죠. 오페라도 노래 막 부르다가 대사 하잖아. 뮤지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발림. 율동 동작이라고 생각하면. 판소리에서는 요 세 개가 나옵니다. 창, 안일이, 발림. 발림이 뭐라고? 율동.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일이로 조조가 목을 움쭉하니 정욱이 여쭈오되 하면서 지금 여기서부터는 뭐가 된다라는 거야. 서로 대사 치고 있다라는 거야. 이건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정욱은 누구예요? 조조의 책사야. 지금으로 말하면 조조 비서실장 정도 되는 애야, 정욱이. 정욱은 그러면 조조 밑에서 꼼짝 못하는 놈이잖아. 근데 이제 적벽가에서는 조조를 좀 희화시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는 왜 호랑이도 제 말하면 나타난다 이렇게 하죠. 근데 중국 속담은 이거하고 똑같은 게 뭔지 아세요? 조조를 말하니까 조조가 온다 이렇게 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쇼 차오차오, 쥐우 차오차오 이렇게 해요. 차오차오가 조조야. 그래서 조조를 말하니 조조가 오는구나. 우리는 왜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뭐 이렇게 하는 속담이 중국에서는 조조를 말하니까 조조가 오는구나 이렇게 씁니다. 자, 조조는 승상. 자, 승상은 앞으로 승상이 나오잖아. 승상은 우리나라에 뭐가 되는 거야? 재상이야, 재상.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승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에 위에 뭐가 있으니까. 이 위에 천자 밑에는 승상이 있는 거고 우리는 왕이잖아. 여기는 천자고 우리는 왕이잖아. 우리 한 등급 미치지. 한 등급 미치니까 우리는 재상이라고 부르는 거고
원자 밑에, 천자 밑에 있는 데는 승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조조는 승상이었어. 나중에 이제 이 천자를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지가 알아서 다 하다가 나중에 지가 이제 천자가 되는 거잖아. 위나라에. 위나라의 천자가 되는 거는 조조의 아들 조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승상님 무게 많은 중에 말허리에 목을 어찌 그리 움치시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무게도 많은 중에 무게도 많이 나가는데 말허리에 목을 어찌 그리 움치시나이까? 하니까 야야 하살이 귀에서 앵앵하여 칼날이 눈에서 번뜩번뜩 하는구나. 그래서 그럴까봐 하살 맞고 칼날에 베일까봐 계속 고개를 폭 숙이고 가는 거야. 그래서 정욱이 조조를 뭐 하고 있어요?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죠. 야, 니 진짜 그렇게 무섭냐? 이런 거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사오니 목을 느려 사면을 살펴보옵소서. 그러니까 야야 진정으로 조용하냐? 하면서 조조가 뭐 어떤 놈으로 나와요? 조조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조조가 너무 겁 많고 막 이런 사람으로 희화화시키고 있습니다. 조조가 목을 막 느려 좌우 상천을 살펴보려 할 때 의외의 말굽통 머리에서 메추리 표류를 하고 날아나니 조조 깜짝 놀라. 아이고 정우가 내 목 떨어졌다. 목이 있나 봐라. 그러니까 아주 메추리는 뭐가 메추리예요? 메추리는 메추리죠 그냥. 우리 메추리 하려는 거. 그러니까 이 메추리한테 놀라서 뭐 적군이 매복해 있는지 알고 놀라서 내 목 떨어졌나? 목 있나 봐라 하는 것도 이거 다 해학적인 표현이야. 조조를 또 뭐 하고 있다? 희화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눈치발소 조그마한 메추리 보고 놀랄진데 큰 장기를 보았으면 장기는 아까 뭐라고? 수껑이라 그랬죠. 장기를 보았으면 기절할 뻔하였어 그려. 이렇게 조조 속절없이 야 그게 메추리냐? 그놈 비록 자그마한 놈이지만 냄비에다 물 붓고 가전 양념하여 보글보글 볶아 놓으면 술안주 몇 점 참 맛있으리라만. 자, 입맛은 이 통이라도 안 변하였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욱은 원래 어떤 사람인데 조조의 비서잖아. 그러면 조조 말에 꼼짝도 못 해야 되는데 정욱이 꼭 말뚝이처럼 얘기하고 있잖아.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비꼬고 있죠. 너는 승상이 돼가지고 그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메추리 보고 놀라고 그리고 메추리 보고 또 그거 먹고 싶다고 하는 거 보니 이미 지금 적벽대전에서 져서 도망치고 있는 거거든. 도망치고 있는데도 그래 입맛은 안 변했나 보다 이렇게 하잖아요. 도망가다가 어디에서 만납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이제 제갈공명이 틀림없이 그쪽으로 도망갈 테니 누구 보고 거기서 지키고 있으라 그래요? 장비 보고 지키라고 해요? 간우 보고 지키라 그러죠. 근데 간우가 틀림없이 놔줄지 알고도 보냅니다. 왜냐하면 간우는 그 전에 조조한테 은혜를 한번 입었죠. 그래서 그때 뭐 소설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소설이니까 그런데 그때 간우가 조조를 죽였으면은 뭐 위진남북주 시대라고 하죠. 위진남북주 시대. 그러면은 위, 촉, 오 이렇게 하잖아요. 위나라의 조조, 촉한의 유비, 오나라의 손관 이렇게 했는데 누가 통일을 한 거야? 위나라가 통일을 한 거야. 조조 아들 조비 때. 근데 이제 사마의가 조조 밑에 있던 책사였는데 사마의 아들 사마염 때 진나라로 그리고 다시 남조 북조로 나뉜다 해서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윗글은 주변 인물을 통해 중심 인물의 부정적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주변 인물이 누군데? 정욱. 중심 인물이 조조. 그러니까 맞죠? 주변 인물 정욱이 비아냥거리면서 중심 인물 조조의 부정적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중심 인물의 해상을 중심으로 해상 나와요? 안 나오고 있죠. 중심 인물 조조의 성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극적으로 변 더 찌질해지고 있지. 겁에 질려서 더 찌질해지고 있다. 틀렸죠? 자, 넘겨서 이 부분은 저번에 한번 얘기해 줬어요. 간접제시법, 보여주기 방식, 쇼잉의 방식. 직접제시법, 말하기 방식, 텔링의 방식. 했던 거 기억나죠? 간접제시 방법은 주로 어떻게 한다?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 말하지 않고 그 인물의 동그라미 치세요. 행동, 대화, 묘사 등으로 장면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간접적 제시 방법을 다른 말로 무슨 적?
보다가 적어 놓으세요. 무슨 적? 극적이라고 얘기하죠. 극적. 극적 제시법. 그러니까 이때 극이 바로 드라마야. 드라마에서는 주로 직접 말하지 않고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 묘사를 통해서 보여주니까. 그래서 이태준의 돌다리 여기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간접 제시법, 직접 제시법은 요즘 수능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가장 쉬운 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큰 따옴표 나오지? 그럼 간접 제시법이겠죠. 왜냐하면 큰 따옴표가 뭐니까? 대화하는 거니까. 따옴표 안 나오지? 직접 제시법. 서술자가 그냥 직접 서술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죠. 근데 직접 제시법은 서술자가 직접 등장인물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다. 인물의 외양, 행동, 성격 특징을 나타내는 지배적 인상 등을 서술자가 다른 인물이 직접 설명, 진술, 논평한다. 그래서 직접 하는 것을 이걸 논평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논평한다. 자, 거기 김시습의 남념부주지 이렇게 했는데, 김시습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최초의 한문 소설이라고 하는 거. 금오신화라는 거에 몇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4편의 글이 있어요. 그 중에 남념부주지가 한 개 있어요. 우리한테 가장 잘 익은 거는 이생규장전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이번 1학년 때 이생규장전 정도가 가장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오신화 중에 있는 남념부주지. 거기서 직접적으로 그냥 땅땅 얘기를 해주니까 밑에 한번 보세요. 간접 제시는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이나 행동을 묘사한다.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 행적 등을 나타낸다. 성격이나 심리 상태에 대해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작가의 견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어렵지만 이렇게 하는 게 요즘 현대소설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다. 직접 제시는 그냥 설명, 서술, 진술, 분석하는 거. 자, 그래서 간접 제시가 전개 속도가 빠를까요? 직접 제시가 전개 속도가 빠를까요? 직접 제시가 전개 속도가 빠르다. 간접 제시 느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면 됩니다. 자,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사실상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넘겨서 배경,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은 일어난 시대 얘기하는 거고, 공간적 배경은 일어난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을 얘기한다. 자, 이 녀석의 메밀꽃 필 무렵에는 저번에 여기 맨 앞에 있는 게 뭐 할 때 나왔었어요? 배경, 산허리 온통 메밀밭이어서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이 숨어 뭐 이거 저번에 뭐 할 때 이거 했던 거 기억나? 무슨 묘사? 배경 묘사 할 때 나왔었죠. 장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거기서 난데없는 성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봉평서야 제일 가는 일색이었지 하면서 허생원이 자기 예전에 첫사랑 여자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애가 누구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애가 동이였죠. 동이가 왼손잡이여서, 그러니까 허생원의 아들이라는 게 나중에, 내가 그랬죠. 그것도 너무 그 개연성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 장이선 꼭 이런 날 밤이었다라는 거야. 장선. 얘들 장돌뱅이잖아. 이쪽 장 보고 밤에 또 다른 장으로, 장터로 또 옮겨가고 하는. 시대적 배경, 소설 속에 나타나는 사회 현실과 역사적 상황, 시대적 상황, 문화적 배경 등을 말하는데, 시대적 배경은 소설의 주제를 부각시키며 인물의 성격과 심리, 구성, 전개, 분위기에 맞춰 본다 이렇게 하는데, 1945년 8월 15일이니 당연히 무슨 날인? 해방된 거잖아요. 그죠? 이날도 신기료 장수 방산복은 이랬어요. 신기료가 뭐예요? 신기료 장수 방산복. 신기로요? 배운 신기료 아니에요? 모르는 미스터 방 혹시 들어봤어요? 상정환.
이 신기료가, 이건 뭐, 딴 뜻 없습니다. 예. 신기료는 신기한 거. 신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 들으면은 니네 또 허탈할 거야. 장수잖아. 신기료 장수. 장사꾼이라는 거야. 이름이 신기료예요? 이름은 방산복이지. 신기료 장수 방산복. 신기료가 우리 만약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핫도그 장수 방산복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먹는 거예요? 내가 얘기해 줄게. 너무 신발 시루떡. 오, 신발모. 신발 고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밑에 있어요? 구두장 가본. 신기워요 이렇게 하는 게 신기워요. 신이 있다는 하잖아. 하라면 신은 이렇게 기워준. 그러니까 신기워요 하니까 사람들이 신기료 이렇게 해가지고 신 기워주는 사람. 그러니까 신을 신수선하는 신수선쟁이. 신기워요. 그래서 신기료 장수 방산복은 종로의 공원 건너편 응달에 앉아서 구두징을 박으면서 해방의 날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삼복은 감격할 줄도 기쁜 줄도 모르겠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행인이 서로 모르던 사람끼리 덥쑥 서럽게 안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이 삼복은 속을 모르겠고 차라리 쑥스러워 보일 따름이었다. 몰려듣는 군중이 오히려 성가시고 만세소리가 귀가 아파 이맛살이 찌푸려질 지경이었다. 한마디로 엄청 기회주의자면서 지한테 뭐가 안 되면 이득이 안 되면 다 귀찮은 거야. 그래서 얘가 뭐로 옮겨가요. 처음에는 중국은 좀 하다가 일본이 잘 되니까 일본 하다가 이제 해방됐으니까 누가 와요? 미 군정이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 군정에 누구 장교 통역관으로 이제 출세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통역관한테 또 채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미스터 방 이 부분도 이제 그때 시류에 편승하는 기회주의자를 풍자하는 대표적인 소설이 최만식이라는 사람은 들어봤어요 혹시? 최만식. 이 사람은 이제 동반자 작가라고 해요. 동반자 작가가 무슨 뜻일까?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게 1920년대 일제치하죠, 그죠? 192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뭐가 유행했던 시대일까? 어떤 이데올로기가? 응?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1927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신간회라고 들어봤어요? 신간회가 결성이 됐는데 좌익과 우익이 합작을 한 거야. 좌우익이 합작을 했는데 좌익들은 기회주의자를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기회주의자 아닌 우익과 합해서 신간회라는 걸 결성을 해. 1920년대는 사회주의가 완전 번성을 하던 때야. 전 세계적으로.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소련이 만들어졌나? 근데 왜 소련이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할까? 마르크스 있죠? 마르크스가 역사는 서양 역사 발전이 5단계를 거쳐서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원시 공산사예요. 공산이라는 게 함께 생산하는 게.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는 함께 생산해서 함께 먹고 살았던 원시 공산사회. 근데 고대 노예제 사회, 그리스 로마 때 중세 봉건제 사회, 농노를 통해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대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자본주의가 모순에 빠져서 공산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가 역사의 종착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게 마르크스야. 마르크스는 19세기 사람이니까 이렇게 뭐 하고 간 거야? 죽은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하다시피 해놓고 죽었어요.
근데 이 공산 사회로 그냥 가느냐? 중간에 프롤레타리아 혁명, 노동자 농민들의 혁명으로 이 자본주의는 막을 내리고 사회주의, 공산사회로 간다 이렇게 했는데 마침 1차 세계대전 중에 1917년에 러시아에서 무슨 혁명이 일어나요?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일어나요. 12월에. 이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1920년에 소비에트 연방, 줄여서 소련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죠? 저게 프롤레타리아 혁명인가 보다. 그런데 이제는 국가가 아니라 소비에트 연방은 국가하고 상관없는 거잖아. 그런 엄청난 국가가 만들어지니까 와, 누가 한 말이? 마르크스가 한 말이 딱 맞아떨어지네. 20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만들어지니까 20년대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시기에 소작쟁이, 노동쟁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많이 생기고 신간에도 이렇게 결성이 됐어요. 그러면서 신간에가 가장 경멸했던 애들이 기회주의자야. 이 방산복 같은. 최만식도 바로 좌익 계급문학주의자였기는 한데 나는 사회주의 계급문학자들을 카프 작가라고 하거든. 카프인가? 뭐, 이렇게 해서 그거예요. 이니셜로 한 건데. 그러니까 사회주의 작가야. 근데 최만식은 자기가 카프라고 나는 사회주의 작가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 근데 쓰는 글마다 어때? 쓰는 글마다 카프 작가들이 쓰는 거랑 똑같이 계속 사회주의 색채가 엄청나게 있는 글만 쓴 거야. 그러니까 사회주의 작가하고 어떻게 하고 가는 거야? 동반하면서 동반자처럼 간다 그래서 이런 건 동반자 작가라고 해요.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나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나는 계급문학을 추구한다. 이 계급문학이라는 게 사회주의 문학을 추구한다라는 거거든. 근데 최만식한테 물으면 난 그거 추구 안 해 이렇게 얘기해놓고 쓰는 글마다 일제나 이런 기회주의자들을 비판하는 글을 쭉쭉 쓰고 있는 걸로 봐서 최만식은 동반자 작가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 몰라도 이 사람은 아까 우리 고전소설의 형식을 많이 본따와요. 그래서 판소리개 소설처럼 이렇게 구어체로 쓴다거나 또는 저번에 얘기했던 편집자적 논평이나 또는 이 편집자적 논평을 서술자의 뭐라고 했어? 서술자의 직접 개입.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현대소설이면서도 이게 나오니까 이 부분이 맨날 시험에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미스터 방은 그나마 이런 부분이 많이 안 나오는데 태평천하라는 부분에서는 이게 거의 다 이런 부분으로 태평천하도 친일파들 싫어하는 거. 여기 지금 미스터 방은 기회주의자들 싫어하는 거. 하여튼 제국주의들을 싫어하는 쪽으로 쭉 나오고 있어요. 자, 소재,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기 위해 사용되는 글의 재료로 소설을 구성하는 밑바탕이 된다. 이 정도는 충분히 다 알고 있었을 거고, 배경과 소재의 기능해서 김유정의 동백꽃은 중학교 때 다 배웠죠? 배경과 소재는 주제 형성에 기여하고 인물의 행동의 신빙성,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것을 높여주며 주인공의 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의 전개에 기본적인 제약 조건이 된다. 또한 배경과 소재는 인물의 심리상태나 사건의 전개를 암시하기도 하고 사건이나 장면의 현장감을 유발하기도 하며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상징적인 의미는 보통 동백꽃에서는 감자가 어떤 상징적인 거예요? 그 점순이의 애정이죠, 그죠? 점순이의 애정. 소나기라는 거 들어봤어요? 거기에서는 보라색 그게 벌을 암시하디, 죽음을 암시하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나 배경이나 소재가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자,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잠깐 쉬었다가 사건 갈등 하겠습니다.